해방과 정부 수립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양측이 대치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전대미문의 대참사로 닥쳐왔습니다. 제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일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3년 1개월, 1129일간의 대참화. 그러나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국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8차례 피난살이를 해야 했던 전시국회에 손으로 쓴 기록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실시된 남한만의 단독선거. 역사적인 재헌국회가 구성된 이후 1948년 12월 유엔은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합니다. 그해 9월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2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단순한 군사 경계선이었던 38선은 냉전의 경계선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 소련의 원조 아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지도층은 무사안일한 북진 통일론에 빠져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있으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3일 내로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1950년 5월 30일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 재헌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파와 남북 협상파가 대거 참여해 선거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50선거로 21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무소속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국민당 24명, 민국당 24명, 독립촉성국민회 14명, 대한청년당 등 기타 정당이 22명이었습니다. 1950년 6월 19일 신익희 국회의장과 장택상, 조봉암 부의장을 필두로 한 제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냉전은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신생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박한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공산 국가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국회가 대동단결하고 정부와 국회, 국민이 굳은 연기로 되어 있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격침의 여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단 6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북한이 기습남침을 감행합니다. 작전 명령 폭풍. 탱크를 앞세워 폭풍처럼 몰아치는 북한군에 국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5일 오전 9시 개성 방어선 붕괴, 동두천 포천 함락, 26일 오후에는 의정부가, 27일에는 서울 창동 방어선까지 무너졌습니다. 6월 27일 새벽 4시 국회는 비상회의를 소집, 수도사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하지만 전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회의원들도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전국에 대통령의 특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 것이며 지금 국군이 북한 괴뢰단을 물리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직장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피난길에 나서려던 많은 서울 시민들이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대통령은 이미 서울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통령의 담화 그 자체의 문구만 볼 게 아니라 당시에 있어서의 군, 정부, 대통령의 담화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군이나 정부에서 계속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북한 쪽으로 이제 한참 진군하고 있다는 그런 방송까지도 있었거든요. 뭐 아마 의도는 이 국민들이 이제 너무 동요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우려되니까 그걸 좀 잠재우자라는 동요를 막자는 의도였겠지만 피난의 어떤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희생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서울에 남아있다가 북한군에게 걸리면은 바로 죽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북한군이 서울 외곽으로 접근하자 정부는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한강교를 폭파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국군 주력부대 상당수가 고립되는 등 전세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6월 28일 아침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고 맙니다.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피란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회의원 210명 가운데 148명만이 피라를 떠났고 서울에 남아있던 62명 중 일부는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아무리 기습남침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 국군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했을까요? 이 전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정부 수립 이후 반공과 북진 통일을 내세우던 이승만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미군은 군사 고문단 500여 명만 남긴 채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맙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수정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거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신호였죠. 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방위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공표를 한 건데 문제는 한국은 거기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련과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망설임 없이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미국 내에 어떤 외교 정책, 대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던 참에 일이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뭐 그런 미국의 발빠른 개입으로 한반도 전체가 점령당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에치슨 라인 같은 게 없고 전쟁이 안 벌어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평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만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38선상의 국경 충돌과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막는 데만 군사 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하면 엄청난 열세였습니다. 남침 직전 북한의 병력은 19만 8천 명으로 국군의 10만 6천 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무기와 장비의 격차는 더욱 컸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에 한 대도 없던 소련제 T-34 전차를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군 전투력 역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연습기 22대를 가진 국군에 비해서 북한은 무려 221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6.25 전쟁이 일어나기 보름 전인 6월 10일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6월 24일에는 농촌 모내기를 도우라며 사병들에게 2주간의 특별 휴가까지 줬습니다. 게다가 주말까지 겹쳐 부대 병력 절반이 자리를 비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 상황은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었던 아주 귀중한 전쟁 물자들 다 소진됐고, 또 심지어 식량 자원도 일본이 다 수탈해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력으로 그럴 만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한 이후부터는 조선을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할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차라 자력으로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여의치가 않았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북진 통일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것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북한한테 이런 전쟁 물자들을 공급을 많이 했는데 미국은 그런 것을 주절했고, 심지어 1949년에 군사자문단이라는 명목에 한 500명 정도의 인력을 남겨놓고 주한미군이 그냥 가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세에 있었던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준비는 미비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전투행위 중지와 북한군의 38투손 이북으로의 철수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남한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명령합니다. 6월 28일부터 미 공군의 공습이 시작되고 미 육군 제24사단 21연대가 부산에 상륙합니다. 이어 7월 7일에는 미국을 비롯해 16개 국가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전쟁 발발 2달 만인 8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국토 대부분이 북한군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마산, 외관, 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전선이 교착되던 중 1950년 9월 15일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됩니다. 연합군은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주력 부대를 38선 이북으로 밀어붙이고 9월 28일엔 수도 서울을 탈환합니다. 수세에 있던 국군과 유엔군이 승기를 잡고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국제전의 우려 때문에 더 이상의 북진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38선이 어찌 됐다는 건가? 철조망이나 장벽이라도 쌓여있나? 넘지 못할 골짜기라도 있단 말인가? 북진 통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이승만은 작전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군에게 38선 돌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어떠한 위험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38선을 넘어 북진하라. 유엔군이나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의 유엔이나 또는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남쪽이라도 지켜서 사회주의 진영이 태평양 코앞까지, 미국의 코앞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완충지를 삼는 것이 최목표였지, 무리를 해서 38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소련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도 들어올 수도 있고 확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던 거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몇 년이 안 되는데 또다시 미국이 전쟁을 벌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미국한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가니까 나 몰라라고 하고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운데 올라갔으니까 따라가가지고 계속 위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형국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고 10월 19일 평양에 입성하고 10월 25일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날, 북진 통일의 꿈이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하게 되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합니다. 국회는 그 전쟁 중에도 열렸습니다. 대구 문화극장, 부산 문화극장, 그리고 경남도청 등 임시의사당을 마련해가면서까지 계속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입니다. 전쟁 중에도 열려야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출석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국회도 피난을 다녔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등 무려 8차례에 걸쳐 이사를 다니며 전국의 임시의사당을 꾸립니다. 이른바 전시국회, 피난국회였습니다. 2대 국회 임기 4년의 회기는 1311로 거의 4년 내내 열렸고 모두 631회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 2409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법안과 예산안 1183건 중 73%인 861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임기 내내 전시에 필요한 입법 활동과 민심 수습을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 문화극장 시절 국회에는 사무처 직원 3명만이 국회를 따라 내려왔고 속기사는 한 명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부터 37차 본회의까지 속기록이 작성되지는 못했지만 국회의 의정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회는 계속되는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2가지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병력 증강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1950년 12월 국회를 통과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단장 김인구를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소집된 국민방위군 가운데
서울에 모여든 방위군 병력은 무려 50여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소집된 지 석 달도 안 돼 국민 방위군 50만 명 가운데 무려 5만여 명이 넘는 병력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제대로 된 숙식은커녕 군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혹한을 이겨내며 후퇴하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거적대기만을 걸친 채 천리길을 돌파해야 했던 죽음의 행렬, 국민 방위군 사건.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국민 방위군 의혹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조사 결과 국민 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예산과 보급품을 횡령하고 착복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국민 방위군 사령관 김윤군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지만은 비난 여론은 더욱 격화됩니다.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 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이나 됩니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 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 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사실이요? 문제는 이게 이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걸 기존 군대에다가 보충병으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갖다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고 나가지고서는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대한청년단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 대한청년단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여러 청년단체들을 통폐합해가지고 거의 이승만 대통령의 사조직처럼 그렇게 구성되었던 것인데, 이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방위군의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주요 간부들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수십만의 어떤 방위군을 먹여 살리기 위한 보금, 물자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막대한데 그걸 중간에서 많이 착복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방위군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5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워낙에 예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 있어서 질병 같은 거 치료를 한다든지 제대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 6.25 전쟁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 내지는 부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얘기처럼 됐습니다. 결국 국회는 1950년 4월 국민방위군 해체를 결의하고 부정을 저지른 고위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합니다. 결국 국방장관 신성모가 경질되고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인구를 비롯한 책임자 5명이 총사령을 당합니다. 국회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참사,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공비 토벌에 나선 국군 11사단 구연대 병력이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719명의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국회의 거창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법무부 장관 김준현 등이 사임하고 연대장과 대대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이 거창이나 혹은 뭐 노근이건 혹은 옥구군이건 사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걸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봐야 되고, 이 전체를 볼 때 있어서 당시의 인권의식이 어땠으며 얼마나 이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했느냐. 자, 양민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통에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하물며 전쟁 와중에서는 그게 더 심했고요. 그런 일들이 이 전쟁의 어떤 광기 속에서 수시로 벌어졌고, 그게 뭐 거창이건 노근이건 옥구군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오히려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인민군하고 이른바 지방 좌익들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이런 경우들인데, 이게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무수히 벌어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전쟁이 계속되자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이념이나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비명 속에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던 1951년 7월, 소련은 휴전 예비 회담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남한 측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휴전 회담 소식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포로 교환 문제로 결렬됐지만 이승만에게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의 향방을 두고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건국 초기부터 사실은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북진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뚜렷한 대책이 없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쟁에 국민들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던 측면, 또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게 국제 전쟁으로 이제 확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과 여러 가지 피해를 확산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기 때문에 이승만의 연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돌파구로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 거죠. 제헌국회에 이어서 2년 후에 50년에 이제 2대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 있고 52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2대 국회 내에 있어서는 그때도 이제 무소속이 맞긴 했지만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여권 성향이다, 야권 성향이다는 또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권 성향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헌국회에서는 대통령을 국회 간선으로 했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제헌국회 내에서 이승만에 피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의 당연시되다시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제 2대 국회에서는 이제 그 의원들의 분포가 달라지니까 간선해가지고 국회에서 선거에서는 연임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갖다가 이제 통으로 갈아치울 수는 없었고, 결국 국민적인 지지도나 지명도는 높으니까 직선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1951년 11월 28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원내 자유당조차 반대한 개헌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됩니다. 국민의 간접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이상에 맞도록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6.25 사변으로 여기저기 공비가 출몰하고 미수복 제고도 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시 중인데다 대한민국 건국 이제 겨우 4년입니다.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어떤 국제 세력을 조성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바올시다. 그래요. 맞습니다. 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중 자신이 투표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민의가 어떤 것인가를 소상히 알고 스스로 그 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대표자를 소환해 나라에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안 부결에 고무된 야당은 국회의원 123명의 명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정부는 5월 14일 부결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해 국회는 교착 상태로 빠져듭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한 이승만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1952년 4월과 5월에 기초와 광역의원을 뽑는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경찰과 외곽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원외 자유당이 대승을 거두고 이승만은 다시 정치적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자유당 정권의 내각제 반대 공작은 조직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백골단, 따뻘대, 민족자결단 등 정체모를 폭력 단체들을 동원한 관제 데모로 수시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1952년 5월 25일에는 자녀공비 소탕을 명분으로 부산, 경남, 전남북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더 황당한 폭거가 일어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태운 국회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통째로 끌고 간 겁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 47명이 강제 열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제공산당의 정치 공작에 연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야당 탄압과 정치 테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게 딴 때도 아니고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 와중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단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관한 것이었지,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정치 파동이 일어나서 여당이 야당이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기느냐, 이게 이기고 있느냐, 미군이 가서 얼마나 희생되는 이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탄압에 맞서는 국회는 계엄 해제와 구속 의원의 즉시 석방을 의결합니다. 김성수 부통령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사퇴했지만은 전국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피습된 부산 국제구락부 사건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등 정치 테러들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혼란의 전국 속에서 또다시 헌법 개정이 시도됩니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전국 전환 카드로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발췌 개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여당은 이제 결국 이제 정부 측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문제는 이 야당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원제를 도입해서 좀 더 예전에 생각했던 의원 내각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정부의 권력을 갖다 좀 통제하는 이런 쪽의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근데 야당의 개헌안도 부결되고 여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둘 다 부결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 중인데 일단 급하게 대통령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뭐 하니까 발췌 개헌에서 야당의 개헌안 일부를 발췌하고 양원제 같은 거 집어넣고, 그리고 여당의 직선제 같은 거 대통령 직선제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서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발의를 한 게 발췌 개헌안입니다. 발췌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 등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덧붙인 형태입니다. 발췌 개헌안이라는 전무후무한 변칙적 개헌안이 나오게 된 이면에는 전시 전국을 감안한 국내적인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현재 전선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정세 속에서 전국의 혼란이 가중된다면 신탁 통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듀 사무총장은 적군을 앞에 두고 정치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뜻도 이루게 하고 국회의 체면도 세워주는 수습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나에게 발췌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변칙적인 헌법 개정이라 거절하고 국무총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국회 간부들에게 정식으로 제의하게 되었다. 1952년 7월 개헌 가결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했던 여당은 피신한 야당 의원들과 구속된 의원들까지 국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952년 7월 4일 대한민국 최초의 개헌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감금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관제 시위대가 의사당을 둘러싼 공포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립표결로 말이죠. 제적 인원 166명 중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반대가 한 표도 없는 사상 초유의 개헌안은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상황이 사실 무장 군인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기립 표결을 하는 뭐 그런 그 공개 투표 원칙을 고수했다랄지 또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법한 개헌, 그러니까 위법한 개헌이 위헌적 개헌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논의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론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또 의결 절차가 강제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위헌적 절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2년 7월 4일 재헌헌법 이후 첫 개헌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 공포된 지 17일 만인 1952년 8월 5일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접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 한 달이라는 전무후무한
최단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2대 정부통령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침내 1952년 8월 5일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접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아 대통령을 뽑는 보통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제2대 정부통령 선거는 발췌 개헌안 통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한 이승만의 동무대였습니다. 이승만은 조봉암과 이시영, 신웅우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총 유권자 825만 9천여 명 중 727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74.6%의 지지를 받으며 2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부통령에는 함태영이 선출됐죠. 대통령 선거를 제1대 48년 선거 때는 국회에서 간선제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시 간선제를 하게 되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국민들에 의해서 직선제로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중요한 그 기회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격언이 있을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중에는 그렇게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전선이 낙동강 주변에 있었던 그 부산에서 정치 파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의 득표율은 이승만 대통령의 득표율은 좀 낮았고 그로부터 좀 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이런 데에서는 득표율이 높아서 대통령의 재선을 성공시켰습니다.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동안 정전회담은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952년 10월 회담이 중단되고 맙니다.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1953년 6월 8일 판문점 회담에서 포로 송환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귀국 희망 포로를 송환하고 귀국 반대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휴전이 임박하면서 국회도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진전될수록 휴전에 반대하는 여론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휴전으로 인한 분단을 원치 않았던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당시 국회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근본 체결되는 휴전 조건에 대하여 전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단호히 반대하는 바, 이 어리석은 휴전 조약을 즉시 폐기하고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진 태세를 갖추어 한국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기를 엄숙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미 방위조약 체결 전에는 절대 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이승만은 반공 포로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섭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유엔과 아무런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합니다. 대구, 부산, 마산 등 전국 7개 수용소에 있던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승만은 한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전협정을 파기시키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벌일 수 있다. 38선도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올라가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로들을 석방하면 미국이나 유엔은 깜짝 놀랄 거다.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이 6월 18일 날
방공포로들을 석방했더니 미국이 정책을 바꾸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정전협정을 쉽게 맺지 않고 그래도 지금 유엔군이 와 있으니까 미국의 지원이 있으니까 계속 북진 통일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력 시위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종전 이후에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것에 미온적이었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휴전회담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때 이승만은 소강 상태에 있던 전선에 북진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이미 휴전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953년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미국은 아이젠하워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상태였죠. 중국 역시 전쟁의 피로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최종 서명한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3년 1개월간 계속됐던 동족 상잔의 처참한 비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남은 것은 500만 사상자와 1000만 이산가족, 그리고 분단의 아픔뿐이었습니다. 정전 70년, 진정한 화해 없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혹했던 전쟁의 기록과 함께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전시 국회 속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정치적 폭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요?